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의 너비 131회 내가 받고 싶은 새해 선물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김도인입니다. 이사장입니다. 걸렸어. 오늘은 커피 원샷. 자기소개하는 걸로 시작합시다. 좀 시간도 늦고 해가지고.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가 아직도 개판입니다. 깡쌤입니다. 나도 좀 어제 좀 속상하던데. 쏘쏘하다고요? 속상했어요. 평소 존경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나 보다 했더니만 좀 걱정이 됩니다. 법 위에 있다. 깡쌤은 왜 또 걱정이 많이 되셨습니까? 저도 뭐 같은 이유로.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좀 아쉬워, 그지? 예, 한번 갔다 오셔야죠. 그래야 완전체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덕실이는 요번에 그 영화 봤다며? 왜 웃어? 그 명작 영화. 그 명작 영화. 그 제목이 뭐죠? 사다꼬 vs 카야꼬? 야, 그런 걸 볼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거가 딱 B급 무비인 느낌이 들잖아요. 당연히. 네네. 그래서 그거랑 어쌔신 크리드도 영화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평이 안 좋았어, 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영화는 아내랑 같이 보긴 좀 그렇다, 미안하다. 거기다 공포영화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영혼의 상처를 입는 듯한 느낌이 나는 일본 공포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 B급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두 편을 혼자 보는데 좀 꽤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봤어요. 그 사다꼬 vs 카야꼬는 보러 갔는데 극장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5명인데 커플이 2팀 있고 좀 무섭더라고 혼자 보니까. 좀 한 명이 사다꼬였고 왜 카야꼬. 그래요? 네. 재밌었어요. 진짜로. 그냥 기대 없이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기 전에 너무 재밌다라는 평들을 보고 가면 오히려 약간 기대치가 높아져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나도 모르게 약간 청개구리 심보로 흠을 좀 찾는 느낌이 있는데 기대를 진짜 하나도 안 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클레멘타인의 뒤를 잇는 명작이라는 막 것들이 있고 나만 당할 수 없다 막 이런 리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후기들이. 나만 당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너무 기대 없이 갔더니 그거 치고는 너무 재밌게 보고 왔어요. 그냥. 그래요? 독실이 무서운 영화 잘 보나 보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구만. 시작해 이 자식아. 김도인입니까? 김도인입니다. 아까 처음에 내가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도인은 점점 살이 빠지고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독실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네. 계속 빠지고 있네. 뭘 같이 해요? 살 빠지는 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뭐야? 저는 식단 조절 없이. 식단 조절 없이? 네. 대단한데?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131회 내가 받고 싶은 새해 선물 특집 저희 진행하고 있고 1회에서 독실이가 수리부엉이 해가지고 빵 터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2회 깡쌤이 국가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빵 터졌지. 그치? 너희가 준비하는 새해 선물 받고 싶은 새해 선물을 보면서 겨우 받고 싶은 게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차피 받고 싶은 선물이면 놀랍고 충격적인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뭘 받고 싶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외계인과의 접촉, 노동. 받고 싶다고? 만남도 아니고 접촉이야? 접촉이요. 만남.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많은 분들이 또 요청사항이 있었어. 외계인증 해라.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참 외계인을 제가 많이 안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흥미가 많이 떨어졌어요. 외계인에 대한요? 그렇습니다. 좀 배신하는 겁니까 지금? 혹은 이미 한번 접촉해서 그럴 수도 있어. 뭔가 이제 좀
있는지 없는지 막 궁금하고 막 그러면은 좀 관심이 생기는데 뭐 당연히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슨 말인가. 어쨌든 오늘 준비한 거 제가 받고 싶은 선물 외계인과의 접촉. 그 와중에 영화 제휴 요청이 있었어요. 우리 사실 지대너비야 영화 제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알고 계신가요? 근데 대부분 제가 다 거절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체 내용을 모두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나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때 스포를 한다.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영화 제휴가 들어오면 스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토론도 못 하고 어정쩡하게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인기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 진짜 많이 들어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외계인과의 만남에 대한 영화다. 듣도 보도 따지지도 않고 알겠다고 했구나. 아니야. 그리고 해외에서 호평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호평이요? 호평이요? 호평. 혹평. 호.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외계인만 듣고 콜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야, 외계인 영화를 어떻게 호평을 받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별 생각이 없었어. 뭐가 있죠? 외계인 영화? 많지. 뭐 콘택트. 그치, 콘택트라는 영화도 있었고 잘 90년대에 만들었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에어리어. 디스트릭트 9 디스트릭트 9 9.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던 엣지 오브 투모로우도 외계인 영화니까 어쨌든 계속 뭐 호평이 있었다. 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한국에서 이런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최 사장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별 생각 없이 그럴 만도 하다. 큰 기대 없이 시사회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혼자요? 니네 불렀더니 니네 안 왔잖아. 나쁜 놈들아. 그래가지고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다코 칼코바이. 너무 춥고 안 오는 거야. 깡쌤도 뭐 출발했는데 막 막히고 막 그래가지고 혼자 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별로 막 기분이 안 좋았어. 그리고 시사회에 딱 들어갔더니 컨택트란 영화야. 옛날에 있었던 그 콘택트 재개봉한 거군요. 그건 콘택트고 얘는 컨택트입니다. 잠깐만. 혹시 영어가 다른가요? 영어는 동일하고 근데 원제는 이 제목 아니잖아. 어라이벌인데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좀 뒤에 있다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어쨌든 컨택트.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 콘택트 하면 너무 옛날 느낌이 나잖아. 옛날 영화고 컨택트 하면 요즘 세련되지 않습니까? 뭐야? 괜찮다. 진짜 괜찮다. 그렇지. 컨택트란 영화인데 봤어. 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봤어. 뭔지도 몰랐어. 봤는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영화를. 진짜. 진짜. 제가 보통 이렇게 뭐 막 극찬하거나 막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쵸. 잘 만든 거예요, 정말로. 3D로 봤습니까? 3D가 아니에요. 외계인이랑 접촉해서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4D예요? 4D 했으면 좋겠는데. 아, 외계인의 입냄새가 납니까? 그랬으면 2D로 좋겠다. 봤어요? 아, 근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너무 세련되게 잘 만든 거예요. 인생 영화에 들어가요? 서유기처럼? 내가 볼 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인류가 만들어낸 컨텐츠. 적당히. 인류가 만들어낸 컨텐츠 전체를 통틀어 보면 얘가 한 4위 정도 하지 않겠는가. 4위? 그만해. 자, 1위부터 합시다. 1위. 1위 성경. 2위. 붓다 니까야. 3위. 11계단. 4위가 컨텐츠다. 미친. 컨텐츠. 그래서 어쨌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이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보세요. 2월 2일 날 개봉하는데 그냥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좋다고 하니까 안 보고 싶어져.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아쉬운 거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영화가 좀 내리고 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막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영화를 이번에는 보면서. 스포 못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치, 스포가 안 하기가 돼.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주제는 이거예요. 외계인과 접촉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 영화 컨택트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영화의 원작이 있습니다. 그 원작을 중심으로 얘기하게 될 것 같아. 원작 이름은 사실은 몰랐는데, 원작도 굉장히 유명한 거더라고. 그래서 원작은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원작인데 그걸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비슷한 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 대부분 유사하거든. 그런데 세부적인 설정 그리고 결말이 아예 달라. 그래서 결말은 어쨌든 얘기 안 할 겁니다. 오늘의 구성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첫 번째, 영화 컨택트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할 겁니다. 감독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감독이 그 사람이야. 그게 누구야? 그린 사랑. 그 감독인 거야. 그래서 감독에 대한 내용도 좀 얘기를 하고 출연진 얘기도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원작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내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작가가 누군지, 작가가 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거든. 작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얘기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토론하고 끝납니다. 여기 내 인생이 이게 숫자 4가 아니라 당신이네요. 그렇죠. Story of your life. 예? 이게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원작이야. 숫자 4는 뭔 뜻이에요, 갑자기? 내 인생이라고 그래서 저는 아. 4명이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네. 방송. 어쨌든 외계인이 4명이 나오나? 이랬는데. 깡쌤 언제 시간 내서 듣기 평가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그거예요. 잘 얘기했어요, 그죠? 스토리 오브 유어 라이프. 이게 원작이고 요거를 영화 감독이 어라이벌이라는 걸 바꾼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배급할 때 나라마다 그 컨택트라고 바꾼 나라들이 있더라고. 한국이 좀 대표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도 많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라이벌을 뭐 컨택트로 바꾸는 거나 스토리 오브 유어 라이프를 어라이벌로 바꾸는 거나 컨텐츠 자체의 내용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다. 그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기대되지 않는 게 예. 이미 최 사장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종류별로 내가 알려줬지. 외계인 종족 분류 외계인이 어떤 음식을 갖고 다니는가 그런 내용들이 사실 초반에 다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어쨌든 듣지 않았습니까? 깡쌤은 어떤 존재가 올 것 같아? 외계인이 나타난다면 아니면 좀 질문을 좀 추가해서 더 얘기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방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외계인 종족을 분류해줬을 때는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거에서 뭐 파충류의 외계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인 형태의 외계인도 있고 그레이도 있고 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방문할 수도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존재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외계인이 만약에 온다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올 수 있는 놈은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난 덕후다. 외계인 덕후. 아, 걔네들 입장에서 우리가 외계인이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외계인 덕후거나 아니면 두 번째 종류는 엄청난 사명감을 지니고 왔거나. 그렇지. 그래서 다 망한 거야. 자기 문명이나 자기가 속한 이런 국가 체제나 이런 게 이제 그쪽에서도 뭐 최순실 일당이 나타나가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하면서 다 무너지니까 문명을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왔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노력과 시간을 들이려면. 근데 어쨌든 그 형태를 내가 궁금한 건데 형태는 인간과 생긴 거요? 그지. 거기서 무슨 어떤 반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려면은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물질적 구조를 갖고 있겠네. 형태나 이런 거. 아마 부엉이를 닮지 않았을까. 갑자기 막말하고 있는데 막말 깡쌤. 독실이는 어떤 존재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는 존재. 글쎄요. 상상이라고 하는 게 뭐 눈, 코, 입의 형태가 어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큰 줄기에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큰 줄기에서 그러니까 눈이 두 개 달리고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 형태가 전혀 다르게 진화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낙지 어떻습니까? 낙지는 사실 상상 가능한 형태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기파를 감지하는 거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게 그 시각적인 정보를 전자기파를 감지하는 거 있을 거고 어떤 매질의 진동을 감지하는 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당연히 촉각 정보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상상 가능한 형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좌우 대칭일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나? 좌우 대칭일 것이다. 외계인이 다 좌우 대칭일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아니, 대부분의 생명체가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발생 과정에서 이렇게 좌우 대칭은 생겨나죠. 보통은.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건 모르는 거니까. 상하 대칭이면 그거를 우리가 옆으로 보면 좌우 대칭인데. 그렇네. 어쨌든 대칭은 대칭 형태가 있다. 별의별 존재가 다 있을 수 있겠지. 물질적 구조를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은 어떤 정보나 데이터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체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보면 이제 외계인이 데니스 로드맨, 실버스타 스탈론 이런 형태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머릿속에. 그런 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아마 외계인을 우리가 상상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상상하고 있는데 진짜 다른 애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런 존재가 정말로 지구에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궁금해요. 뭐로 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그리고 이따가 내용을 진행하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런 이상한 존재와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외계인과의 만남이 도대체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계인과 만나면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해. 기술이 바뀌겠지, 과학도 바뀔 거고, 아니면 뭐 종교관도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다른 게 바뀔 수 있는 게 있을까? 혹시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철학 이런 걸 학문적인 거 말고요. 아예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도대체 뭘 보고 왔어? 근데 자기 혼자 전제가 보고서. 외계인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 예를 들면 뭐 조류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 새 말고 네네. 해조류 같은 뭐 그런 애들이 떨어졌을 수 있고 박테리아 같은 애가 떨어졌을 수 있다고. 근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적 존재인 거죠. 그렇지, 우리랑 지적 의사소통을 할 만한 의사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는 존재. 그렇지. 어떤 비슷하게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 그거를 전제로 하는 만약에 거죠. 외계인이 왔는데 얘가 어떤 식물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대화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 형태는 오늘 방송에서 말해줘요? 안 해요? 이거 스포여서요? 지금 영화 내용 스포하신 겁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거와 유사하긴 하지만 소설에 나오는 애가 좀 달라요. 소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엄청나게 큰 우주 항공모함이 딱 하늘에 떠서 딱 가봤더니 식물들이 막 있어. 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하겠지 사실. 식물이 있으면. 식물과 어떻게 대화하려고. 근데 어쨌든 우주선을 약간 조종하는 게 식물이면 네, 충격적이긴 하겠다. 근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디스트릭트 9에서도 그게 참 재밌었는데 디스트릭트 9 보셨어요? 저 되게 좋아하는 영화. 네. 그게 잘 만들었지. 근데 걔가 이제 남아공에 있는 하늘에 떠 있잖아. 둥둥 떠 있어요. 사람들이 고민해. 왜 미국에 안 왔지?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에 왔지? 라고 생각해.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열릴 줄 알았어. 근데 그냥 몇 개월 동안 둥둥 떠 있는 거야. 인간들이 고민하다가 헬기를 타고 가가지고 뚫고서 들어가요. 그랬더니 기억나? 외계인들이 네.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파서 누워있어. 아파서 누워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런 얘기들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외계인, 그리고 그들과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소통 방식이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외계인과의 만남이 무엇을 바꿀 것인가, 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화 소개인 줄 알았는데, 이거 무슨 철학적인 토론을 하려고 하시네, 지금? 그렇습니다. 영화는 어떤 우리의 소재일 뿐이고 소재일 뿐. 실제로는 외계인과의 소통, 다른 존재와의 소통이 우리한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 포스터를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 뭐 바나나 같은 게 있네요. 사람들은 콘택트 렌즈라고 하던데. 회색 바나나. 그게 외계인인가요 혹시? 식물 아니래며. 식물이야? 영화하고 소설하고 비행물체를 설명하는 게 조금 달라. 우리 소설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영화 얘기부터 간단하게 합시다. 네. 컨택트. 원제 어라이벌. 2016년에 개봉을 했어요. 한국에는 좀 늦게 2017년에 하게 된 거야. 감독 드니 빌네브. 1967년생 캐나다인입니다. 나는 잘 모르는 감독이었는데 김도인이 얘기해줘서 알게 됐었어. 그을린 사랑. 그 감독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김도인 이거 잘 아는 감독 아닌가? 드니 빌레브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예전에 방송에서 그을린 사랑 영화 하면서 잠깐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영화 듣기만 해도 충격적이었어. 근데 저 이 영화를 기점으로 이 사람이 만든 영화를 다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이분이 만든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재밌지만 이 사람이 보는 세계관 자체가 진짜 섹시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신동엽인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영화 감독 중에서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얘기해보면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작들을 좀 말해볼게요. 2008년에 넥스트 플로어로 데뷔했고 그다음에 2009년에 폴리테크닉이라는 영화, 장편 영화로 이제 둘 다 상을 수상했었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이 기존에 있었던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기존에 원작이 있는 것들을 변형해서 영화로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네. 폴리테크닉이란 장편 영화는 폴리테크닉? 네네. 그 유명하지 않은데 캐나다에서 폴리테크닉 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에서 남학생이 여성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여학생들만 이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었거든요. 이걸 영화에서 유명해졌고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거는 그을린 사랑. 그을린 사랑 김도인이 거기서 얘기했었나? 글로 배운 사랑 편에서 우리? 정확하게 어디서 말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사랑을 다뤘던 주제에서 말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는 돼야 사랑이다. 그렇지. 맞아. 네. 들은 건 기억나요. 네, 그리고 2013년도에 애넘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했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똑같이 개봉했는데 프리즈너스라는 프리즈너스.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에 대한 거는 뒷부분에서 조금 다시 설명할게요. 2015년도에 시카르, 이거는 예전에 덕실님이 방송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던 거 있어요. 시카리오. 독실이가 재밌다고 하는 거. 저 언급했었어요. 네네. 시카리오. 네, 멕시코의 암살자라는 뜻인데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에 대해서 다룬 거였어요. 그러니까 필모그래피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다 전체적으로 수상작이거나 노미네이트 되었던 작품들이에요. 그러면 이 감독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영화하고 특징이 뭔지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오예. 네, 제가 이제 오예? 오예라고. 오예.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냐면 이제 표현적인 거죠. 영화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출이나 이런 기법 같은 건 잘 몰라요. 근데 표현적인 거에서 두드러지는 게 뭐라고 할까 좀 그 담담하게 보여준다고 할까? 네네. 작가가 자기가 이제 인터뷰한 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미장센에서 미니멀리즘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오. 네네. 멋있어. 괜찮았어. 미장센이요? 네네. 샴푸 아닙니까? 샴푸 이름이죠. 미장센. 미장센이 뭐 연출가가 그 이제 시각적 요소 배열하는 특징들을 미장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는 이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스스로 영화를 봤을 때 너무 강력하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은 다 뭐냐면 매우 단순하게 연출되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걸 동의하는 게 영화적인 뭔가 시각적 요소나 이런 연출이 너무 과하면 내용 자체가 묻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걸 정말 중요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되게 힘이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주 절정의 장면이나 절정의 내용에서 어떻게 하냐면 힘을 확 빼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에 관객이 압도당하게끔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각적인 거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자기가 끝끝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만성을 요란스럽지 않게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자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런 그렇구만. 특징이 있고.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 콘텐츠를 보면 장면이 되게 절제돼 있어. 그러니까 외계인 영화 하면은 유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외계인 영화가 얼마나 수준 높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하면은 외계인 나오면 깨고 부시고 막 터트리고 뭐 그런 게 있으잖아. 예, 그런 맛이 죽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세련되게 표현한 거야. 네. 너무 절제 있게 진짜 맞아요.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감독 진짜 뭔가 그 영상미나 이런 그 음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져요. 네. 그러시구만. 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미장센이 미니멀리즘이다. 추구한다라고 본인께서 이거 언제 한번 써먹어야겠네. 네. 미장센이 미니멀리즘.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이 사람이 다루는 주제들이거든요. 이 감독이 특징적인 게 식상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요. 오늘 저희가 하는 것도 외계인이잖아요. 전 보진 못했는데.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전개될 수 있는 내용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감독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주제로 이게 나아가게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던 영화들을 언제 시간이 되실 때 휴가철이나 뭔가 자기 주말 때 정주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게 한 감독이 만든 작품이야? 라고 질문이 들 정도로 영화마다 주제나 선보이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식상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는 시간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폴리테크닉이란 영화는 여성 혐오 범죄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어떤 혐오 범죄라는 거는 이분법적으로 다루기가 되게 쉽거든요. 악한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한 희생자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인권을 보호하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 계몽주의적인. 네, 계몽주의적인 시각으로 만들기가 정말 쉬운데 이 감독이 그려내는 건 굉장히 달라요. 담담하게. 네네. 그리고 이제 종교 분쟁에서 그 한 개인이 담아낼 수 있는 고통이 어느 선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고통을 개인과 사회가 받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는가를 다뤘던 게 그을린 사랑인데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보는 바가 깊고 그다음에 에너미라는 작품은 그거 난해하다고 좀 평가받지 않았나 에너미는? 아,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상징을 너무 강하게 써서 그런 것 같은데 거미가 실제로 나중에는 나와요. 네,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상징하는 걸로 나오는데 인간이 이제 자기가 금기시하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느 손까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다룬 작품이고 프리즈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마을에서 2명의 아이가 유괴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유력한 범인을 잡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아버지가 이제 범인을 잡으러 나서게 되고 그다음에 경찰도 또 범인을 잡으러 나서는 이런 내용을 그려줘요. 구속영장이 기각됐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개인이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독실님이 말하셨던 영화 시카리오 같은 경우는 그 너무 끔찍한 멕시코 범죄 그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국가 범죄 안에서 개인이 희생당했을 때 우리가 원칙적으로 수사를 했을 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 윤리 문제를 다뤄요. 근데 각각이 되게 식상할 수 있는 윤리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찍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되게 심도 있게 사고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카리오 걔 나오지 않나? 베니치오 델 토르. 맞아요. 네네, 맞아요. 알레한드로로. 그래요? 근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심풀이로 막 시간 때우기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정교하게 사고하게끔 해요. 마음을 좀 다잡고. 네, 맞아요. 좀 주제의식을 보면서. 네. 이번 영화도 사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리고 좀 차기작이 이거라며. 이 놀랐어. 컨택트는 이제 2016년에 이제 나온 거고, 이미. 2017년에 블레이드 러너 2046? 네. 그거 연출 맡았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블록버스터도 찍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영화 보고서 좀 감독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좀 봐야 관심 되겠다는 갖지 걸 마. 알겠습니다. 나만 가질 관심은 거야. 너만 가는 걸로. 네. 영화 줄거리를 정말 엉성하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소설 줄거리는 조금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할 겁니다. 영화 줄거리 김도인이 표현했던 것처럼 아주 뻔한 내용이에요. 외계인 만났다. 외계인 방문, 접촉, 사건 발생, 문제 해결. 이 구성입니다. 근데 외계인 명확하지. 이런 내용이야. 외계인 우주선이 지구에 방문해요. 영화에서는 이제 12개라고 얘기를 하고 조약돌 모양인데 존 앵커. 아주 큰 그 조약돌 모양이 난 바나나 같이 생겨가지고 바나나 옆에서 보면 바나나 같이 보이고 예. 조약돌 모양입니다. 예전에 그 홈월드라고 하는 게임이 그 홈월드? 추억에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거기서의 모선이 좀 그렇게 생겼었잖아요. 바나나처럼. 마더십. 마더십. 어떻게 아세요? 게임은 다 아셔. 역시. 어쨌든 그게 12개가 왔다라고 영화에선 돼 있고 소설에서는 112개가 와.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12개.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너무 많이 줄였어. 예산 부족이었던 거 아니야? 제작비 때문에 이제. 어쨌든 영화에서는 그게 지면 가까이 와서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국가, 12개 지역의 국가에서 접촉을 시도하게 되고 영화는 미국의 접촉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미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대표로서 언어학자 1명, 물리학자 1명을 선정하게 돼요. 죄송한데 이게 미국에만 떠 있는 거 아니면 세계 각국에 떠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은 안 나와요. 한국은 너무 작아가지고. 확률상 영토 큰 나라들로 잡았네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고. 적절하게. 지도자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은 부재 상태니까. 영화 속상하다. 적절하다. 근데 영화나 소설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지구에는 단독 지배자가 없기 때문에 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봐 다 같이. 영화에서는 막 독특한 중력 체험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외계인과 조우해요. 외계인 이름 헵타포드인데 그 뜻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헵타포드? 예, 헵타포드. 다리가... 뭔가 맞아. 포드가 다리란 뜻이고 헵타가 그리스어로 7이란 뜻이라 가지고 이따가 외계인 얘기할 때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들이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뭔가 비슷한 것도 없어 보여. 소통이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결국 음성을 통한 소통은 포기하고 글자로 천천히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느린 배움의 속도, 언어 표현의 한계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외계인에 대한 적대적 대응, 인간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결국 외계인이 지구에 온 놀라운 목적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게 돼요. 그냥 온 거 아니야? 심심해서. 어쨌든 마실 나왔어.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사유를 움직이는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게끔 됩니다. 감독의 관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외계인한테 있어요? 한국에서 컨택트라고 제목을 정한 게 난 괜찮게 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어라이벌 했을 경우에는 약간 한쪽에서 그냥 도착한 측면이 있잖아. 근데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접촉되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이라서 컨택트도 괜찮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핵심이야. 둘이 접촉했을 때의 내용. 그래서 요걸 보고 나면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가 사고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들어진 외계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작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원작. 영화 얘기 끝났습니까 이제? 예, 끝났어요. 스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는. 외계인들이 온 목적이 있었나요? 특별한 목적이? 아주 큰 차이가 있어. 영화와 소설에서는 영화에서는 외계인들이 온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거가 이제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데 뭐 셀카 찍고 이런 건 아니고. 나 B 뭔 줄 알았다. 언어에 대한 거니까 어학연수 온 거 아니에요? 천재인데? 영화를 다 알고 다 봤구만. 어쨌든. 네.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 얘네들 좀 이상해 보여. 호기심도 없어 보여, 외계인들이. 그런 게 있어. 귀여워. 좀 귀여운 면이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있대. 사람들이 고민해. 얘 과학자냐, 관광객이냐, 유배 온 거, 죄인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진짜 그냥 온 걸 수 있어. 근데 어쨌든 핵심은 영화에서는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소설에서는 목적이 없어. 그냥 와. 그냥 와서 있어. 물어봐요. 소설에서는 왜 왔냐? 그랬더니 외계인들이 보러 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원작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응? 우리는 만약에 뭐 목성으로 탐사선을 보냈는데 말도 안 되지만 목성 대기를 뚫고 내려가니까 목성이 이제 기체니까 이제 딱딱한 그건 없거든요. 바닥은. 거기 둥둥 떠 있는 외계인이 있어. 만약에. 그렇지. 근데 그걸 내가 봤어. 내가 거기 갔었는데 걔네가 왜 왔냐라고 하면 뭐라고 우린 대답할까요? 걔네가 지적인 거야. 그래서 왜 왔어? 물어보는 거지. 왜 왔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I'm your father. 그치. 일단 내가 되게 센 놈인 척 해야지 않을까요? 그렇지. 함부로 못 건들게. 나 존나 세다. 장난 아니다. 보러 왔다고 하겠지. 나도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냥 왔어 그럴 것 같아. 그냥 왔어. 우리가 목성까지 가가지고 니네 목성이 갖고 있는 기체를 가지러 왔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본격적으로 소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평당 얼마인가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목성이라서 평이 없어. 다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작가 테드 창. 미국인인데 중국계예요. 중국계 미국인이고. 이 소설의 원작은 아까 깡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토리 오브 유어 라이프. 내 인생의 이야기가 원작 제목입니다. 영화의 공통점, 영화와 소설의 공통점은 지적인 유의를 주는 SF물이다라는 점이 공통되고 차이점은 책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책에서는 지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조돼 있어요. 영화를 보면 언어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거든. 근데 책에서는 언어적인 측면 그리고 물리학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영화에서 다루지 않는 절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책에서는 지적인 측면이 강조됐다면 영화에서는 유의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모두 재밌습니다. 원작도 영화도 재밌는데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재밌어요. 왜냐면은 좀 분명해. 갈등 구조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영화가 좀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 작가도 얘기를 해주세요. 유명한 사람이던데. 얘기하려고. 원작이 이거였죠. 그 스토리 오브 유어 라이프. 근데 이게 소설집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소설집 제목도 약간 비슷해. 소설집 제목은 이거야. Stories of Your Life and Others. 왜 소설집이에요? 여러 권으로 돼 있어요? 보통 단편들이고 8편이 묶여져 있어요. 8편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의 이야기인 거야. 짧은 분량이에요, 그러면? 짧아요. 너 지금 들었을 때 되게 장편일 거로 생각해. 아니요. 짧어. 근데 어쨌든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게 이제 소설집이거든요. 네.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한국의 번역서로 나와 있어요. 2004년
행복한 책 읽기라는 출판사에서 나와 있고 2016년 엘리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2016년 판을 참고했어요. 여기에는 8편의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고 오늘 얘기할 내 인생의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작가 테드 창 1967년생. 이거 동갑이야. 뭐의 작가요? 원작? 아. 원작 작가가 이제 테드 창 1967년생이고 드니 빌레브랑 동갑이에요. 뉴욕에서 중국계 이민 2세로 탄생했습니다. 어린 시절 꿈은 과학자였어.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물리학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게 돼요. 하지만 학자의 길에 흥미를 잃고 작가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합니다. 시애틀에 있는 컴퓨터 관련 기업에서 기술관계 매뉴얼을 쓰는 일을 하다가 그러던 중 글쓰기 창작 강좌인 크라리언 워크숍 이런 게 있었대. 거기서 이제 그걸 참가한 계기로 해서 중단편들을 발표하기 시작하고 발표한 단편들마다 호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21세기 최고의 현역 단편 작가다라는 명성을 얻었다라고 해요. 단편 잘 쓰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 잘 쓰고 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소설계의 보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대. 보물? 아, 고물 말고 보물. 작품이 좀 드뭅니다. 1990년대 등단한 이후에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이 단편 15개밖에 없어요. 그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내 인생의 이야기인 거죠. 뭐 상을 많이 휩쓸었는데 과학 분야에서 휩쓴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게 단편은 어느 정도 분량이에요? 11계단이랑 비교했을 때 한 챕터 정도, 한 계단 정도 돼요? 단편이면? 아니, 그건 너무 짧은데?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이 단편집 자체가 좀 작아요.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야. 그러면 그 짧은 거에 이제 핵심이 있을 거예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고. 네네, 짧은 그걸 갖고 그 감독이 자기의 이제 상상을 집어넣으면서. 그치. 만들어낸 거군요. 흥미로운 게 많아. 막 초지능 간의 어떤 대결에 대한 거 잡은 것도 있고, 바벨이라는 거에 대해 한 것도 근데 있고. 지금 11계단에 한 챕터밖에 안 되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소설이요? 네.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2챕터 정도? 짧아요. 진짜 짧은 단편인데? 서사 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서사 구조도 나오고, 그리고 내용도 좀 충실한 편이고. 전개도 빠르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그런데 그러네요. 조금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어. 주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지데너비아 컨텐츠가 재미있으신 분들 있잖아. 어떤 뭐 깨달음에 대한 거나 뭐 아니면 뭐 철학에 대한 거나 외계에 대한 거 이런 게 재미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고 평가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어렵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재밌습니다. 현재는 워싱턴에서 작가 생활과 프리랜서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원작에 대한 줄거리를 얘기하려고요. 원작. 등장하는 인물부터 좀 얘기해 줄게요. 등장하는 인물 4명입니다. 5명인가? 어쨌든 B. 예. 엄마. 저 예고편 봤는데 이거 오기 전에 한 3분짜리로 떠 있는 거? 예. 여주 한 명 나오던데. 그죠? 여자 주인공이 네. 나오죠. 근데 엄마입니까? 그냥 맞춰봤어요. 그건 실례 아닙니까? 엄마 같은 엄마 아닌데 엄마라고. 딸이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 예고편에 딸 같은 애가 나와. 추론했어요 그냥. 대단한데. 근데 이 예고편들을 전 세계 예고편을 다 보잖아요. 영화 한 편을 다 본 것 같아.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원작에서의 이름은 루이즈 뱅크스입니다. 루이즈 뱅크스. 우린 루이즈라고 부를 거예요. 루이지? 루이즈. 언어학 박사입니다. 영화에서도 이제 루이즈 뱅크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게리 도널리. 게리라고 부르고, 물리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계속 만나게 되는 거야. 언어학 한 명, 물리학 한 명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데, 영화에서는 게리 도널리가 아니라 이안이라는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인이 한 명 나와요. 웨버 대령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대령이라고 부를게요. 대령. 그죠? 대령이면 좀 높은 직급이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 외계인이 등장하겠죠. 외계인 이름은 헵타포드입니다.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딸에 대한 루이지의 기억이 계속 나와요. 딸의 탄생, 성장,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억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감독 교차 진행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굉장히 탁월하게 잘해요. 네. 탁월하더라. 네. 야, 잘해. 잘했어. 근데
이 교차 편집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 못할 것 같고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교차 편집이 나오고 루이지 딸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이죠. 외계인의 우주선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계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그리고 딸에 대한 기억에 대한 내용이 교차되면서 제시되는 거예요. 우선 딸과의 기억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시간의 순서를 따르진 않습니다. 딸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해서 영화 중간중간에 떠오르게 되는데 소설 중간중간에 떠오르게 되는데 뭐 딸이 성장했을 때의 기억 그리고 어렸을 때 대학을 졸업했을 때 뭐 태어났을 때가 순서 없이 중간중간 짧게 등장하게 됩니다. 뭐 딸이 외계인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딸이? 그냥 딸은 그냥 딸이야. 근데 왜 딸에 대한 기억을 왜 떠올려요? 딸을 잃었어요? 딸을 잃게 돼요. 아. 그 얘기 조금 이따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딸과 관련된 이 기억에 대한 내용들은 전형적인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잘 보여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와 딸 간의 그 어떤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외계인과 우주선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장면을 총 6개로 제가 쪼개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 친숙하지 이 구조. 장면 1. 소설의 시작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부터 시작합니다. 반야바라밀. 소설의 시작은 아이를 갖기로 한 날의 기억부터 시작합니다. 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너를 갖기로 한 그날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읽어볼게. 내 아버지가 지금 내게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해. 이게 첫 부분이야. 아버지가 질문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에 새겨두려고 하고 있지. 그이와 나는 밖에서 디너쇼를 보고 방금 돌아온 참이란다. 자정을 넘은 시각, 우리는 보름달을 보기 위해 파티오에 나와 있어. 파티오는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 중정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정원 있잖아. 건물들 사이에 있는 정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춤을 추고 싶다고 내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이는 쾌히 응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고 있어. 이윽고 내 아빠는 이렇게 말해. 아이를 갖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루이지는 이 이야기를 너한테는 해줄 수 없을 거다 라고 또 덧붙입니다. 왜냐면 루이지의 딸은 성장한 후에 산에서 추락해서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루이지가 남편과 1년에 많아야 한 번쯤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을 무렵,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거든요 나중에 남편과. 그래서 이제 통화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야. 그때 산악 구조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루이지는 남편과 함께 침묵 속에서 긴 노정을 거쳐서 시체 안치소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딸의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제 금방 죽어. 슬프다. 그지?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는 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거야. 어쨌거나 루이지는 딸이 태어난 직후에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지는 새로운 남자인 넬슨이라는 사람과 살고, 넬슨 안 나와요. 남편은 소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어떤 여자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딸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루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단다. 자주 그 생각을 해보곤 해. 불과 몇 년 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자주 생각에 잠기곤 하지. 지구 궤도상에 우주선들이 느닷없이 출현하고 목초지에 인공물들이 나타났던 그때 말이야. 라고 이제 소설이 시작하게 됩니다. 장면 2. 루이지는 언어학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뉴스에서 막 이런 게 막 나와. 미확인 물체가 출현했다, 막 내려앉았다, 막 이런 게 보도가 쏟아지고 있을 무렵, 루이지는 교수 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중에 자신의 사무실 밖에 복도에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은 웨버 대령, 군인이야. 짧은 머리에 군복 차림, 알루미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남자 주인공이죠. 게리 도널리 박사, 물리학자입니다. 턱수염과 콧수염을 기르고 코듀로이 소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제 이게 영화와는 좀 달라. 골덴이요? 네, 골덴 바지 입고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죠. 콧수염도 있고. 영화에서 좀 세련되게 나오는데 어쨌든 물리학자의 그 이미지 그대로 골덴 바지 입은 독실이도 이제 골덴 바지 입으니까. 아, 골덴. 골덴으로 만든 그 정장도 입고 그래야죠. 네. 아, 그래요? 상상하니까 기쁘네요. 어쨌든 그들과 함께 루이지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웨버 대령은 녹음기를 꺼내가지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루이지가 바로 묻습니다. 외계인과 관련된 것이죠? 라고 물어봐요. 근데 웨버 대령은 대답을 못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녹음 내용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클릭. 그리고 잠시 후 하지마. 뭔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요. 영화에서도 되게 재밌게 나오는데 이용 이렇게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떻게요? 물을 뒤집어 쓴 개가 후두둑 몸을 흔들어 털 가죽에서 물을 떨쳐내는 소리 같았다. 독실이가 이걸 재생해 줄 겁니다. 생생하다. 존나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근데 더 짧아요.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생각해 귀엽다. 그 소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도 소리로 소통을 하나 보네요. 근데 어쨌든 뭘 녹음해 온 거야. 이 뭔지 모르겠는데 녹음을 해온 거지. 대령이 물어봅니다. 가청주파수 내에 있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을 청주파수요? 거고. 대령이 물어봐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귀여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루이즈는 이렇게 말하려고 해. 물을 뒤집어 쓴 개가 내는 소리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려다가 꾹 참고 말을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역시 전문가야. 그렇지. 과학자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여기서 알려주네요. 정보가 부족하다. 그렇지. 정보가 부족하다. 네. 어떤 정황에서 녹음이 된 건지 알아야 한다. 이들과 직접 대화를 해봐야만 알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서 그 소리 들려줄 거 아니야. 어쨌든 보고 싶은 거지. 루이지도 외계인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대령은 계속 거부해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 녹음뿐이다 라는 걸 재차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좋으니 얘기해 줄 것이 도대체 없느냐라고 물어보죠. 루이지가 대답합니다. 전문가는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해부학적인 차이 탓에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키는 일 자체가 극히 힘들 거라는 사실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군요. 예? 그들이 인간의 성도가 만들어낼 수 없는 소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하고 그 소리는 인간의 귀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전문가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네. 실제로 해석하면 뭡니까? 난 모르겠다는 거지. 모르겠어를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어렵게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면 3.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국 루이지가 대령을 따라서 물리학자 게리와 함께 외계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광활한 농장의 목초지가 있고 육군 천막이 잔뜩 들어차 조그마한 마을을 이루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목초지에 막 이거 죄송해요. 이거 지금 저희 소설하고 있는 거죠? 네, 소설이에요, 소설. 영화랑 달라. 지금 나 영화를 막 상상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봉하면 빨리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한편으로는 되게 쉽게 선정되는 것 같아요. 외계인을 보러 가는 과학자가 실제로 외계인의 우주선이 맞아. 112? 이 소설에서는 112개. 112개 그게 있을 때 그럼 일단 지구인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대표단으로 파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쉽게 만나네요. 그냥 근데 지금 쉽게 나와. 들어보니까 왜 과학자만 갑니까? 한국 같으면 일단 보급관님이 먼저 행정보급관님이 먼저 가서 봐야지. 네. 달라이라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항상 보니까 영화에선 항상 과학자들이 가네요. 근데 루이즈는 언어학자야. 네. 그러니까 언어학자 한 명, 물리학자 한 명을 가는 건데 소설에서는 좀 아쉬워. 너무 쉽게 가는 거야. 그리고 외계인도 너무 극적이지 않게 나오거든요. 소설에서는 그냥 와 외계인이. 근데 한편이니까. 영화는 그 연출을 잘했어. 그러니까 영화 얘기 잠깐 하면 이제 루이즈가 가고 싶어해. 약간 눈치가. 근데 그걸 또 막 억지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령이 너무 차갑게 얘기하는데 언어학 전문가가 많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다른 데 가려고 대령이 하니까 그 중간에 맞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필연적으로 잘 진행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대령 따위야 여기서는. 그렇지. 지금 외계인이 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령이 그걸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도 좀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육군 천막들이 막 잔뜩 들어차 있어가지고 막 거의 조그만 마을을 이루고 있을 정도인데 이 넓은 캠프의 한복판 거기에 외계인의 기계장치가 놓여 있습니다. 이 기계장치의 별명은 루킹 글래스예요. 루킹 글래스가 뭔가 했더니 그냥 거울이야. 그러니까 거울의 좀 옛날 말이래. 루킹 글래스. 번역본에서는 채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채경? 채경이 좀 어울리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거울이라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영화와 좀 달라. 영화에서 12개로 줄였냐면은
너무 커, 영화에서는. 우주선이? 네네. 우주선 아주 커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와 있는 거 12개가 와 있는 걸로 영화에서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작아요? 모선들은 지구 궤도상에 있어요. 하늘에 저기 우주에 떠 있어 모선들은. 그리고 통신 장비만 보낸 걸로 돼 있는데 그 통신 장비가 112개인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루킹 글래스 그 외계인의 기계 장치는 크기가 작아요. 높이 3m, 너비 3.6m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와 내용이 많이 달라. 거기서 디스플레이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 맞아요. 근데 이게 좀 타당한 것 같아. 외계인이 직접 올 리는 좀 없지. 뭐 통신 장비를 보내겠지. 걔네들도 뭐 반중력 이런 거를 제어하는 기술이 없다면 공중에 떠 있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궤도를 돌면서 좀 어느 정도 현실 물리학을 생각을 해보면 착륙시키는 건 다른 걸 하겠지. 대단하다. 그냥 외계인이 온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독실님 말하는데 반중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떠 있는 게 어렵다. 그렇죠. 나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게임에서 배운 것 같아요. 정말요? 또 마더십은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선을 마더십이라고. 네, 모선은 저 위에 떠 있고 그렇죠. 잔챙이들이 내려오죠. 파일런을 통해서. 어쨌든 프로토스 생각났어 사실. 여기서. 어쨌든 이 거울은 쌍방향 통신 장비입니다. 궤도상의 우주선과 화상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비활성화 상태에서는 그냥 검정색 반원형의 거울처럼 보입니다. 근데 현재 이러한 거울이 이제 미국에만 9개가 있는 거야. 전 세계는 112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거울 한 개당 물리학자 1명, 언어학자 1명이 팀을 이뤄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케이. 이가죠. 그래서 9개 중에서 한 곳에서 지금 둘이 와 있는 이게 겁니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엄청난 대표를 뽑으려고 했겠지만 어쨌든 워낙 많으니까 조사단이 여러 개가 구성이 된 거구나. 그렇죠. 루이지와 게리는 현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거 브리핑 받는 거죠. 그리고 대령을 따라서 드디어 거울을 보러 갑니다. 루킹 글래스를 보러 막 가는 거지. 아직까진 그게 통신 수단인지도 모르네요. 그냥 거울인 거네. 아니 아직까지. 알아. 알아? 이 사람들이 이제 루이지를 부르기 전에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소설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영화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루이지 전임자들이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야. 이걸 제대로 못 해내는 거예요. 소리만 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루이지가 나중에 오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단 보급관님이 먼저 가서 체크했겠지. 네, 체크하고 위험한지 안 한지. 이거 뭐냐 이러면서 왜 이렇게 내려왔냐. 그러겠죠. 파킹한 거 맞냐? 그렇게니까. 어쨌든 두둥. 천막을 걷고 나가자 갈색의 풀밭 위에 거울이 떠 있습니다. 박혀 있어요? 떠 있어요?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소설에서는. 근데 영화에서는 둥둥 떠 있는데 거울 앞쪽의 땅에는 거울 이제 3m짜리였죠. 그 앞쪽의 땅에는 갈색 풀밭 위에 흰색 스프레이로 이제 구역을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어머, 현실적이지. 합리적이다. 그렇죠. 왜냐면 거울이 활성화되는 영역을 군인들이 그냥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 안쪽으로 또 들어가면 거울이 활성화되고 나오면 꺼지고 했던 걸 이제 표시해 둔 거죠. 현실적이지. 지금 현재 이 영역 안에는 탁자 하나, 접이식 의자 둘, 그리고 외부 발전기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멀티탭 콘센트가 쭉 길게 뽑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음향 장비들 그리고 조명 장비들이 어지럽게 둘러싸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 세션, 이걸 세션이라고 불러.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첫 번째 만남이 있는 거죠. 루이지와 게리는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봅니다. 그리고 페인트로 표시된 선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요. 그러자 거울이 윙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거울은 점점 투명해져요. 마치 생유리 뒤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조명의 광도를 높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울이 안쪽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3차원의 깊이감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알고 보니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진짜로? 그 생각이네. 루이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설 중에서는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게리가 나중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거는 뭐 이제 브라운관도 아니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뭐죠? 프레임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선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울 안에는 멀리 문처럼 보이는 것이 막 있습니다. 문 같은 것도 있고 뭐 가구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곳에서 외계인이 걸어와요.
두두둥. 걸어온다고요? 걸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럼 외계인 입장에서는 저 뒤에 모선에서 타 있다가 그렇지. 저기 어느 센서가 지구인이 어느 정도 하얀 선 안으로 들어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 귀찮게 그냥 앉아서 보여주면 안 됩니까? 물론 어쨌든 소설에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외계인도 보급관이 있는 거야. 외계인 행정보급관님이 그죠? 사람 나타나니까 저 뭐냐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게 예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소설은 약간 이제 귀엽잖아. 근데 영화에서 연출은 많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좀 약간 얘는 귀여워. 이거 계속 소설 얘기. 우리는 원작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저기서 등장합니다. 루이즈는 이미 모습이나 형태나 모든 걸 브리핑 받았지만 움찔해 너무 놀라가지고. 다리가 7개라서. 그렇지. 영화에서는 정말 극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문어 같나? 문어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다리 찍었는데 7개. 아까 그 이름에서 그러니까. 외계인의 외형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까 처음에 최 사장님 얘기할 때는 뭐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거랑 다를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니 저런 지금 뻥쟁이. 얘기하는 건 조금 전형적인데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외계인의 외형을 얘기해 줄게요. 사실 난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좀 실망했어. 문어 외계인은 그레이보다 왠지 뒤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 이 원작 자체가 아주 정교하거든요. 문장 하나하나가 허투루 들어간 게 사실 다 없어. 그런데 외계인의 형태, 외계인이 사용하는 이제 문장 모두 다 얘기할 텐데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옆에서 깡쌤이 낙지를 왜 검색하고 있나? 어쨌든 걔네들이 걔랑 낙지 비슷해. 먹는 거 보면은 지구 침공할지도 몰라. 외계인의 외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설에 나와요. 7개의 가지가 맞닿은 지점에 올려놓은 통처럼 보인다. 박테리오파지 느낌이 그렇지. 살짝 나네. 가지들을 7개 놓는 거야. 그리고 위에다 통을 얹어 놓으면 얘네들의 모습이다. 그 가지가 우리가 아는 그 채소로서의 가지 그 말고. 가지요. 맞아, 그 가지. 그 가지? 응. 나뭇가지 가지 말고. 나뭇가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가지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관절 없어요 다리에? 없어요. 자유롭게 움직여요 낙지처럼 아니면 딱딱하게 고정됐어요? 그 얘기가 뒤에 나올 텐데 생물학적 분류를 한번 해보시죠. 당황스러울 정도로 흐느적거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흐느적거린다. 일단 볼게요. 뭐야 문어네. 그러니까 문어네. 아직 충분하게 설명 안 했어. 8개도 있고 10개도 있으니까 성급한 자식들아. 특별하게 7개로 한 거야. 일단 또 흔하니까. 듣고 얘기해. 어쨌든 방사상으로 대칭입니다. 방사상으로 대칭이라는 건 이제 우산 같은 거야. 무슨 말이야? 아까 대칭도 아닐 것처럼 말하더니 문어잖아. 어쨌든 문어야. 좌우 대칭일 리는 없고 방사상 대칭이다. 방사상 대칭입니다. 더 전형적이야. 쭈꾸미 아니야 쭈꾸미? 혹시 눈도 대칭으로 있는 거 아니야? 오, 천재인데. 이게 와. 들어보라고. 들어봐. 7개의 가지는 모두 팔이나 다리로 다 가능합니다. 근데 뻔하네. 지금 루이즈 앞에 있는 외계인은 4개의 다리로 걷고 나머지 3개는 말아 올려져가지고 측면에 팔처럼 붙어 있어요. 좋다. 이들은 대충 헵타포드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어로 헵타가 7 그리고 포드가 발을 의미합니다. 자기네가 한 말은 아니고 여기서 붙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소설에서는 게리가 붙인 걸로 돼 있어. 헵타포드의 다리는 당황스러울 만큼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몸통은 출렁출렁 그 파도를 타고 있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진짜 그냥 문어네. 이름만 문어랑 뭐가 헵타포드지 다르지? 문어잖아. 그게 문어야. 눈꺼풀이 눈을 갖고 없는 있겠지. 헵타포스. 눈꺼풀이 없는 7개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들은 몸통 꼭대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눈이 몸통 꼭대기 다 붙어 있다고요? 7개가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 거야. 위에 그 가로로. 그렇지, 가로로. 이들은 한 번도 몸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도 다 보이니까. 그죠? 모든 방향에 눈이 있으니까 헵타포드에게는 모든 방향이 그냥 전방인 거야. 고개를 좀 숙이는 건 어떨까요? 아래를 보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영화에서는 여기선 너무 좀 얘가 이상하게 나오잖아. 영화에서 이걸 잘 표현했어요. 유치하지 않게. 그래도 외계인 모습이 많이 달라져. 좀 달라집니다. 좀 세련되게. 세련되게 바뀌어요. 그 피부가 끈적끈적 점막질인가요? 만지고 싶지 않게? 소설에선 나오지 않고 영화에서는 소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 골덴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골덴 같다. 고르덴 같다 하는 거죠. 장면 4. 루이즈와 게리 앞에 나타난 헵타포드는 2명입니다. 이제부터 명이라고 해주네. 두 마리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부터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급질문. 내가 지금 루이즈의 상황이라면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초장을 하나 갖고 와서. 그렇구만. 지금 내가 뭐냐면 지구인 대표야. 어쨌든 뭐 대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고 놀랍게도 외계인도 날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들. 뭘 할 겁니까? 딱 갔더니 외계인과 만났어. 쟤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뭐 할 겁니까? 인사를 할 것 같아. 아, 독실은 인사. 왜냐하면 결국엔 나는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손을 흔드는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고개를 숙이든가 하는 것들이 걔네들이 알 것 같아. 이거는 인사라는구나. 안녕. 하는 거를. 안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손을 흔드는 게 될 수도 있고. 해. 예, 절을 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아, 그래요? 독실이는 사람들과 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부터 한번 해보겠다. 인사한 다음엔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겠지. 안녕. 독실이라고 해. 그리고 우리말로 할 거야. 그건 인사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몸짓을 한다는 거였어요. 아, 몸짓을. 진짜로 내가 해를 끼치지 않겠다, 공격성이 없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 아, 그런 행동으로서? 그 행동의 예로 뭐 부채춤을 준다거나. 그래서 이제 고개를 숙이는 식이 되든가, 아니면 강아지들이 하는 것처럼 배를 까는, 배를 보여주는. 아, 배를 까겠다. 근데 얘네들도 분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닐 거고, 인류에 대해서도 어떻게 걷고 있고 이런 형태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약점이 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배를 보이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약점을 보이는 거는, 내가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표시이지 않을까. 그렇듯 하지 않습니까? 많은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과 영상 장비와 음향 장비가 있는 가운데 독실이는 배를 까겠다. 배를 깐다는 게 옷을 벗는다는 게 아니지. 일단 보여준다는 거지, 배를. 아, 강아지처럼. 독실이는 뭔가 자신의 몸에 자신감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김도희는 뭐 할 겁니까? 독실이는 배를 깐다고 했고. 눕는다고. 배를 이렇게 보이면서 눕는다고. 됐고요. 그러니까 옷을 네. 들어 올릴 이유는 없다니까. 상상하기 싫어요, 지금. 배를 까고 눕는다. 많은 군인들과 정부 요원들과 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케이. 오케이. 김도희는 뭐 할 겁니까? 뭐니 해도 초면에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저 같으면 제가 강조하는 소맥을. 네네. 소맥을 타겠죠. 네. 말하죠. 화상통신인데? 화상통신으로 한다고요? 지금 화상통신이잖아, 지금. 아, 그래요? 네, 앞에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울이잖아. 거울이라는 거. 거울. 영상만 보이는 거예요? 영상만 보여요. 그 영화에서는 직접 대면해.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많이 달라요. 소설에서는 모선이요. 소설에서는 이제 영상 장치야.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일단 거울 보고 제 자신을 좀 꾸미겠습니다. 영상 통화하면 항상 거지같이 나오더라고요. 깡쌤부터 물어볼까? 깡쌤은 뭐 하실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지켜봐. 화장 좀 하고.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켜오는 가운데 갑자기 앞에다 대고 이 치아에 못 꼈나? 그렇죠. 비비크림 좀 바르고. 그 다음에 화상 통하니까. 그 다음엔 뭐 할 거예요? 외계인한테? 아, 정말 어려움. 그 양반들의 의도나 이렇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그 양반들의 어떤 캐릭터나 의도 이런 것들이 궁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캐낼 수 있을까요?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맛있는 음식 이런 걸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아니 디스플레이라니까. 그러니까 먹으라고. 제사 지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사 지내는 것처럼 크게 한 상 차리는 거죠. 절도 한번 하고 그죠. 저는 이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어 누워가지고 배를 까는 것보다는 꼭 들어놓을 필요는 없지. 배를 보이는 거지. 언어학자 대표로 가는데 배를 까거나 일단 제사 음식을 차린다. 알겠습니다. 김도희는 소맥을 말아준다. 아니 잠깐만, 진짜 음식을 차릴 거야? 말하자면 카메라와 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뭐 대화 시도 이게 아니라 갑자기 주섬주섬 음식을 차린다고? 케이크나 맛있는 너희의 헛소리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문어 요리 이런 진지하게 문어 요리가 안 돼. 그만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내가 언어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담당자면 어떻게 하면 그들과 첫 번째 대화 뭔가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지. 진짜 내가 언어로 관련돼가지고 모르는 대상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구나. 내 비정규직인데 정부에서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 그래. 뭔가 성과를 일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런 상황이구나. 근데 루이즈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잘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언어가 통역이 되든 뭐가 되든 하려면 데이터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대화를 해? 그럼 첫 발을 어떻게 뗄 거냐? 인사를 하겠지, 헬로우를 하겠지. 헬로우. 당연한 거.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의 그쪽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을 쌓아가지고 결국엔 통역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사지 뭐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대화에 인사 뭐가 다음, 있어? 인사 다음. 넥스트 스텝. 도희님은 뭘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가서 화면에 가만히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줄시할 것 같아요. 네. 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언어적 소통은 어차피 내가 뭘 쓰든지 그 외계인들이 쓰는 언어랑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전달하는 게 꼭 번역이 된다는 전제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과거 원시 상태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마주쳤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관찰하는 거잖아요. 눈을 뜨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상 자료에 내가 이제 비칠 때 눈을 뜨고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나 알 것 같아. 그림을 그린지. 그림 그리면 안 돼요? 하트 이런 거? 하트. 네. 이모티콘? 라이언 이런 거 싸주고. 사실은 문어 모양으로 하트 그리고. 루이지가 나중에는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일단 루이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